20년 후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종로 거리. 화려한 기와집들 사이로 우뚝 솟은 3층 건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청송상단지라는 현판이 걸린 이곳은 조선 최대의 곡물 거래소였습니다. 그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려다 멈춥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건물 안에서 한 사내가 나옵니다. 단정한 한복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는 놀라 멈춰 섭니다. 형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한 명은 성공한 상인, 한 명은 몰락한 양반. 20년 전 이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는 20년 전 한 가난한 양반 집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청송 김씨 가문의 종가댁은 이제 기와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주인 김진사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녔습니다. 양반은 비록 가난해도 체면을 잃어선 안 되느니라.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김한석, 26살 아버지를 닮아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둘째 김한준, 23살 형과 달리 현실적이고 부지런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진사가 두 아들을 마루에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김진사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나 이제 오래지 않은 것 같구나. 아버님, 두 아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김진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평생 양반으로 살아왔지만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곤 이 낡은 집과 뒤뜰의 땅 한 떼기뿐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버려진 땅이 하나 있다. 그것도 너희에게 주마. 버려진 땅이요. 한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30년 전 큰 홍수 때 강물이 범람하면서 모래와 자갈로 뒤덮인 땅이지. 그 후로 아무도 그 땅을 건드리지 않았다. 농사도 안 되고 집을 짓기도 애매한 땅이니까. 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진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집과 뒤뜰은 형 한석에게 주마. 종가의 장손이니 당연한 일이다. 버려진 땅은 둘째 한준, 내가 가져라. 한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반면 한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김진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재산으로 무엇을 하든 20년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거라.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고 싶구나.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형제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준아. 한석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겠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집이니까. 형님, 하지만 이 집은 너무 낡았습니다. 수리하려면 돈이. 양반이 돈 타령을 하느냐, 한석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글을 읽고 선비로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한준은 짐을 꾸렸습니다. 형님, 저는 마을 어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 쓸모없는 땅이나 가지고 있거라. 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과 모래밖에 없는 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한준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20년 후에 보자. 한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샵사인 4장, 버려진 땅에서의 시작. 마을 어귀에 버려진 땅. 한준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방이 자갈과 모래투성이었고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한준은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나무를 얻어왔습니다. 직접 톱질하고 못을 박아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주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땅을 살폈습니다. 돌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농사는 안 된다.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집을 짓기엔 너무 넓고 땅이 불안정하다. 그렇다면 이 돌과 모래를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 어느 날 마을에 한 건축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양반집 사랑채를 짓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한주는 그 장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땅에 돌과 모래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장인이 땅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강에서 굴러온 돌이라 모양이 둥글고 크기가 일정하구만. 담을 쌓거나 초석을 만들기에 괜찮겠어? 모래도 강모래라 건축에 쓸 만하고. 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 돌과 모래를 팔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한양까지 가져오려면 운반비가 만만치 않아서 다들 고민이거든. 여기서 구할 수 있다면 좋지. 그날부터 한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한준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을 골랐습니다. 크기별로 분류하고 모래는 채로 걸러 고운 것과 거친 것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양반 자제가 돌이나 줍고 있네. 가문의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지. 하지만 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자를 짓는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돌 장수가 여기 있다고 들었소? 한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어떤 돌이 필요하신지요? 상인은 한준이 분류해놓은 돌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허, 크기별로 잘 정리해놨구만. 이렇게 깔끔하게 분류한 돌은 처음 보는데? 초석용 큰 돌 50개, 담장용 중간 돌 200개, 모래 20섬이 필요하오. 한주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은자 5냥에 해드리겠습니다. 운반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좋소. 흥정성사. 한주는 마을 청년 셋을 고용해 돌과 모래를 날랐습니다. 일당을 주고도 은자 3냥이 남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벌어본 돈이었습니다. 한주는 그 돈을 꼭 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버려진 땅이 돈이 되는구나. 한편 종가댁의 한석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랑채에 앉아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양반은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비는 오직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더 낡아갔고 먹을 것도 떨어져 갔습니다. 뒤뜰의 작은 밭에서 나오는 채소로는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한석은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남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부자 박씨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별세 후 살림이 어려우실 텐데 도와드릴까 합니다. 뒤뜰의 밭을 제게 팔지 않으시겠소? 은자 20냥에 사겠소. 한석은 당황했습니다. 20냥이면 2년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땅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박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찾아오십시오. 박씨가 떠난 후 한석은 빈 쌀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양반이다. 땅을 팔 수는 없어. 그건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이야. 그는 자존심으로 배고픔을 채우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한준의 땅은 이제 작은 채석장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마을과 심지어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돌이 품질이 좋다더군. 모래도 불순물이 없어서 건축에 최고래. 한주는 장사에 요령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가공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초석용 돌은 밑을 평평하게 다듬어 팔았고 담장용 돌은 쌓기 좋게 한쪽 면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쌌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손님, 이렇게 하면 담 쌓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지요. 한준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쪼아야 돌이 깨끗하게 갈라진다. 모래는 이 정도 굵기로 나눠야 쓸모가 있어? 사람들은 한준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자제가 저렇게 일을 하다니. 하지만 보게 얼마나 성실한가. 우리에게도 기술을 가르쳐주잖아. 한준은 5년 만에 작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허물고 제대로 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튼튼하고 아늑했습니다. 하지만 한준은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일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주인이 게으르면 일꾼도 게을러진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반면 한석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은 기둥이 휘고 지붕이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랑채 안까지 물이 들이쳤습니다. 뒤뜰의 밭도 척박해져 채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여전히 책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손에 쥔 책의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한석 도련님, 이제 그만 현실을 보십시오. 이러다간 굶어 죽습니다. 동생 한준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준이가 잘 산다고? 이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돌과 모래를 팔아서 떼돈을 벌었답니다. 심지어 한양의 큰 건축 현장에까지 납품한다는군요. 한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으로 돌과 모래를 팔아서 말도 안 돼. 양반이 그런 천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시험하신 건가? 집과 땅이 아니라 선택과 노력을 보려고 하신 건가?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양반이다. 양반은 몸을 쓰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선비의 길을 가는 게 옳은 거야?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준은 이제 단순한 돌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큰 상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돌과 모래뿐 아니라 목재, 기와, 석회까지 취급했습니다. 한양에 사무실을 열고 청송상단지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청송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준은 장사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품질을 속이지 않는다. 둘째,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킨다. 셋째, 일꾼들을 가족처럼 대한다. 이 원칙 덕분에 청송상단의 신용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청송상단 자재는 믿을 수 있어? 한준 대감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지? 저기서 일하면 제대로 대우받는다더군. 한준은 이제 대감이라 불렸지만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깨끗한 무명옷을 입었고 호화로운 잔치 대신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준은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새 집들이 몇 채 생겼고 길도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종가댁. 한주는 무너져가는 종가댁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형님. 한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계십니까? 사랑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이 들어가자 앙상하게 마른 한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늠름했던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구냐? 한석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형님, 저 한준입니다. 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준이, 내가. 한석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한준이 달려가 형을 부축했습니다. 형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한석은 웃으려 했지만 슬픈 표정만 지어졌습니다. 편찮은 게 아니라 그냥 배가 고플 뿐이다. 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진작 찾아뵐 걸 그랬습니다. 됐다. 한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 탓이 아니다. 한준은 곧바로 마을로 달려가 쌀과 반찬을 사왔습니다. 직접 불을 떼고 죽을 끓였습니다. 한석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구나.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간 한준은 형을 간호했습니다. 제대로 먹고 쉬자 한석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준아, 내가 성공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한석이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돌과 모래로 돈을 번다니? 하지만 이제 안다. 내가 틀렸다는 걸? 형님. 한준이 말하려 했지만 한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들어다오. 내가 할 말이 있다. 나는 평생 양반의 체면에 갇혀 살았어. 몸을 움직이는 건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증명했구나. 일에 귀천은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버려진 땅을 보물로 만들었어. 나는 물려받은 집과 땅을 무덤으로 만들었고. 한준아,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이제 저와 함께 사시지요. 제게 크지 않지만 편한 집이 있습니다. 형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비록 무너져가지만 이곳은 우리 선조들의 집이니까. 대신 한석이 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니?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형님. 한준은 최고의 목수와 석공을 고용했습니다. 종가댁을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담장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채석장에서 가장 좋은 돌을 골라 초석으로 썼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목재로 대들보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걸린 공사 끝에 종가댁은 옛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고 튼튼해졌습니다. 준공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석은 새로 지어진 종가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준이 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날 저녁, 한준은 형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이제 한양으로 가시지요. 제 상단에서 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한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형님은 그를 아십니다. 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상단에는 문서 작업이 많습니다. 계약서, 장부, 편지. 형님의 글 솜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준이 덧붙였습니다.
형님은 양반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 예의범절과 품격이 상단에 필요합니다. 큰 거래를 할 때 상대방 양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석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학식과 교양이 쓸모있게 느껴졌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마. 한석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양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석은 청송 상단의 문서 담당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일을 익혀갔습니다. 그는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했으며 거래처에 보내는 편지를 정중하고 아름답게 작성했습니다. 특히 양반 고객들을 대할 때 한석의 증가가 드러났습니다. 청송 상단은 상인이지만 예의를 아는구려. 문서 하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성하다니? 역시 믿을 만한 곳이야. 한석은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에 기뻤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 학식도 이렇게 쓸모가 있을 수 있구나. 형제는 함께 일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준은 한석에게 장사의 요령을 가르쳤고 한석은 한준에게 예의와 교양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준아, 큰 상인이 되려면 글도 알아야 한다. 계산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읽어야 하기에 형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한석이 경전을 읽어주면 한준은 그 뜻을 곱씹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한준이 웃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야 배움의 기쁨을 압니다. 돌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도 기뻤지만 이렇게 글을 배우니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청송 상단은 이제 조선 최고의 건축 자재 공급 상단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큰 건축 현장은 물론 지방의 관아와 사찰까지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한준은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축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품질 좋은 자재에 숙련된 기술자까지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더 만족할 겁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기술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15년 전 제가 처음 돌을 팔 때를 기억하시나요? 마을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었죠. 그들이 이제 훌륭한 석공과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한석은 동생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투자였구나. 청송 상단의 건축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정확한 납기,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준과 한석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복궁 일부를 보수하는데 청송 상단의 자재 납품을 맡기고 싶다. 한준과 한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대궐 공사에. 한석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두 사람은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돌을 골랐고 완벽하게 다듬었으며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납품했습니다. 대궐의 관리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품질이 석재는 처음 보는구려. 청송 상단의 명성이 헛된 게 아니었소. 임금께서도 소문을 들으시고 치하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상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모범이 되었다. 한준과 한석은 대궐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성공 속에서도 한준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채석장을 둘러보았고 일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으며 그들의 가족 사정까지 챙겼습니다. 김석이 아들이 아프다고? 의원을 보내거라. 이 목수의 딸이 혼례를 올린다고? 축의금을 넉넉히 주고. 한석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과 허례허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어리석었습니다. 한석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이라는 허울에 갇혀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했죠. 하지만 제 동생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에 있다는 걸. 직원들은 두 형제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청송상단은 단순한 장사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한준과 한석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버님과 약속한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한준이 창밖에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벌써 20년이라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집과 땅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요. 한석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는 그 의미를 늦게야 깨달았지만 아버님은 우리가 스스로 배우길 원하셨던 거야. 물려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읽어내는 삶을 살라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한준아, 한석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 같은 형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도 감사합니다. 형님이 있었기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의 학식과 품격이 청송상단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석이 웃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팀이지. 형님, 최고의 팀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한준의 첫째 딸 은채였습니다. 아버님, 큰아버님, 눈이 많이 옵니다. 집에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은채는 21살의 총명한 여인으로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준이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어머님이 기다리시겠어?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종로 거리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청송상단의 큰 건물 앞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모든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준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버려진 땅도 주인을 만나면 보물이 된다는 것,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준의 부인과 세 자녀, 한석의 부인과 두 자녀. 모두가 화목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한준이 자녀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마.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준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물려받았던 일, 처음 돌을 팔았던 일,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했던 일, 그리고 형과 화해하고 함께 일하게 된 일, 할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나 땅이 아니었단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기회였지. 큰아들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에게는 무엇을 물려주실 건가요?